일단은 만족도가 왜 높으냐? 갑상선 항진증으로 아까 그 영상에 보이는 정도의 목이면 한 뼘을 째야지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뼘에 흉터가 생기지 않으니까 환자 입장에서 좋은 거고, 또 내시경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카메라가 들어가니까 신경 찾는데 상대적으로 좀 편하고요. 그 다음에 신경 모니터 장치라고 이렇게 신경을 찾아주는 장치도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신경 성선율이 떨어지니까 만족도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비용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안 째거나 수술이 로봇인데, 로봇과 내시경, 로봇은 뭐 이 수술 못하지만 했다고 쳤을 때 비용 차이가, 로봇 수술이 보통 1200에서 1400 정도 나오거든요. 저희가 쓰고 싶은 장비 다 써도 3,400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한 거의 3배 정도 차이 나는 거죠, 로봇 수술 비용이. 그래서 내시경 수술이 또 그런 장점이 있다. 로봇 수술이 나쁜 수술은 절대 아니다. 제가 누차 반복드리지만 초기 환자, 양성 환자한테서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 정말 그럴 가치가 있느냐. 통증은 내시경 수술하면 조금 더 오래 가는데 보통 200타민에서 하루 정도 더 계시는데, 여기 내시경이 들어갔는데 여기가 남의 살 같아요. 그리고 만지면 이렇게 멍든 살 같이 아프고, 그거는 한 1, 2주면 좋아지거든요. 멍도 다 빠지고. 사실 어떤 상처든 뭐 개복한 사람이나 복강경한 사람이나 아프긴 매한가지인데, 그 정도는 저는 환자들이 감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얻는 게 훨씬 많다. 요즘 원래 이 전공의 파업 사태 이전에는 대학에서 거꾸로 저희한테 오는 경우는 그거예요. 이제 암 수술하고 10년을 봤으니, 큰 병원들은 10년이 지나면은 그 환자들을 더 이상 못 볼 수 없거든요. 그 수가 체계상. 그럼 이제 그 집 근처에서 보세요. 약은 그냥 그쪽에서 타드세요. 그런다고요. 그런 거 말고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수술적으로 저희한테 의뢰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의정사태 이후에 갑상선 영역도 이슬람 수술 빨리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폐전이가 우려되는 위치에 전이가 있다든지, 목소리 신경이 잠식되고 있다든지 이럴 때. 그래서 뭐 세브란스에 계신 정정주 교수님이나 뭐 아니면 서울대 계신 선생님이나 아니면 다른 기타 대학에 있는 선생님들이 오히려 저한테 민병원에 김원장 찾아가 보라고 이제 거꾸로 서류를 써서 보내주시죠. 그러면 보면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기다려 볼 만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경동맥이나 기도나 식도나 목소리 신경에 바짝 붙어있는 암이거나 이미 임파선 전이가 있는 사람들. 그러면 그 다음은 폐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병 자체 차원이 달라지기 전에 수술을 해줘야 되는데, 저명하시지 않은 뭐 젊은 주니어 선생님들한테 수술을 하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지만, 요즘은 모든 환자들이 그 의료기관에서 제일 잘하시는 분한테 받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불안하고 빨리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전문병원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보내주시면, 요즘 그런 사례가 거의 일주일이면 한 2-3분 이상 있어요. 결과 좋죠. 뭐 그분들이 하는 반절제, 그분들이 하는 전절제와 제가 다르지 않고, 또 이제 임파선 확대 수술이라고 해서 옆에 목까지 임파선을 청소를 다 해야 되는 경우, 뭐 저희 하는 수술의 절반은 그런 수술까지 해야 되는 진행된 경우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불안감을 키우기보단 환자들이 오시는 게 좋고, 또 요즘은 교수님들이 환자들한테 되게 많이 미안해 하세요.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못 해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많이 이렇게 외부에 좋은 병원 가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좀 경계해야 될 건 뭐냐면, 대학도 국립대나 빅5 병원, 뭐 대기업에서 하는 병원이 아니고 개인 대학병원들이 있어요. 뭐 오너가 개인인 경우. 그러면 굉장히 환자를 바깥으로 보내는 거에 대해서 그 의료진한테 스트레스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병원의 경우에는 대학병원인데도 5개월 로봇 수술이 막 밀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이라면 빨리 해줘야 될 사람은 내가 못 해주면 자기 학회에서 알고 있는 다른 교수님한테라도 보내서 해줘야 되거든요. 개인 병원, 저희 같은
개인 2차 병원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대학병원들이 있다는,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 경계하고 없어져야 될 거고, 대학은 진리의 상아탑이 돼야지 뭐 개인 병원과 경쟁하는 마인드로 케이스에 연연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어려운 환자 한 명을 살릴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요즘 드라마 중증 외상상타 있잖아요. 살려야 될 사람 한 명을 살리는 거에 집중하는 게 저는 대형 병원의 몫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초기암을 많이 하는 게 대학병원의 자랑이 될 수 없어요. 그건 사실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 것만 좀 경계하고 교수님들이 또 알아서 잘 보내주시니까. 그래서 너무 대학에만 연연하지 말고 정말 대학에서 어떤 특정 의료진한테 받으려면, 예를 들면 그게 있어요. 아무개 대학병원에 갔는데 처음 들어본 선생님이지만 되게 젊은 분이고 뭐 그래도 대학을 믿고 하겠다. 수술은 의사가 집도하잖아요. 제가 환자들한테 가끔 이제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간판 뒤에 숨어 있는 뭔가를 봐야지 서울대 연대면 다 잘하는 줄 아냐. 제가 가끔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그 대학교 교수님들도 어린 교수님, 주니어들이 있고 연배가 있는 시니어생들이 있고 또 중간 그룹이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경험 차이가 분명히 극명하죠. 저희 연배들이 지금 어디 가면은 과장급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개인 병원에 있는 주치의 선생님한테 받기가 그렇다. 예를 들어 저다. 그러면 적어도 비슷한 경험 이상의 선생님들을 찾길 저는 권해요. 3차 의료기관에 그러니까 의료진의 경험이 지금 내 2차 병원 주치의보다 대등한 것 이상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조언 드리고 싶어요. 의사를 가리키는 의사가 있어요. 적어도 갑상선이나 비만당뇨 쪽은 저희는 모든 학회에 나가서 의사들을 상대로 저희 수술법을 소개하고 수술 데이터를 공유하고 노하우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집도의의 경험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 집도의가 예를 들면 뭐 그렇다고 젊은 선생님들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경험은 외과 의사한테 경험만큼 소중한 건 없고 중요한 건 없어요. 그 2차 병원이라고 약간 위험하다고 보고 좀 낮게 보고 이런 시각은 좀 바뀌어야 된다. 이제는 외과 수술에 아주 중대한 암이거나 이런 게 아니면 2차 병원에서 대부분 다 해결을 하거든요. 그거를 좀 이제 아는 시대가 돼야 된다. 대학에서 오시는 분은 한 20% 정도고요. 일단은 요즘 이제 검진을 하고 어디 개인 검진기관에서든 대학에서든 검진을 하고 그 자료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한 절대 다수고요. 거의 대부분이고, 저한테 바로 안 오시고 대학을 들렸다가 아니면 또 다른 저희 같이 갑상선 전문으로 하는데 들렸다가 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한 30, 40% 정도? 대학에서 오신 분들이 그 중에 한 절반 20%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저희 병원에서 진단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희는 의뢰서를 안 써줘요. 이 얘기를 유튜브에서 처음 하고,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면 그걸 약간 왜 의뢰서를 안 써주냐고 그런 분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시점에 한 1년 이상 전부터 갈 대학병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대학병원을 가겠다는 건 그냥 본인의 어떤 감정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뢰서는 안 드리고 자료는 다 드리거든요. 진단서나. 가서 대학병원을 굳이 가시겠다면 거기 대학병원의 가정의학과 거쳐서 가시면 된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의뢰를 하는 거는 이제는 시대에 안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못하는 거는 대학병원 선생님한테 저희가 직접 전화 연락해서 좀 치료 빨리 해달라고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의뢰서를 발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갖고 오시는 분만 있어요, 사실 의뢰서에 대해서. 일단은 대학에서 저희한테 오시는 경우는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게 대부분이고요. 또 상당수는 관절제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사실은 갑상선은 그냥 이건 전절제가 답이야라고 얘기했던 시대가 있거든요. 암의 크기에 상관없이. 갑상선 수술 전체 80%가 전절제였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절제를 꼭 해야 되는 상황만 전절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방사능 치료를 안 할 수가 없다 이 사람은. 그러면 전절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 대학병원에서 이건 전절제밖에 답이 없다. 사례를 들면
한쪽에는 암이 있었는데 6mm 정도 되고요. 반대편에 여포종양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떼기 쉬운, 노출이 돼 있는, 갑상선 외부로 톡 튀어나와 있는 한 1.8cm 정도 되는 혹이었어요. 교과서 원칙대로 하면은 전절제 하는 게 맞죠. 뭐 옛날부터 한쪽이 암이고 반대편에 암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양성이 있으면 전절제 하는 게 답이었어요. 근데 자꾸 보존적 치료의 개념이 가미가 되면서 한쪽은 암 수술을 하고 여포 종양의 모양을 봤더니 그렇게 악성 패턴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종양만 제거해 줬거든요. 그러면 한쪽은 없지만 한쪽은 혹만 제거해서 이쪽이 거의 건재히 기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최종 결과 봤더니 수술한 부위는 초기암, 임파선 전이 없는, 얘는 암이 아닌 선종으로 나왔어요. 그럼 얘를 이 왼쪽을 살리고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대학에서 제안받은 거는 2군데서 다 전절제였거든요. 그것도 한 군데는 절개해서, 한 군데는 로봇으로. 근데 이제 제가 내시경으로 반절제하고 반대편에 있는 손종만 제거하는 걸로 해서 약은 2년만 씁시다. 그나마 암 억제가 좀 되는 방법은 그 약인데 전혀 먹는데 스트레스 안 됩니다. 2년만 먹고 줄여서 끊읍시다 그랬는데 굉장히 환자분이 좋아하시죠. 그러면 이제 그분이 하마터면 다 뗐으면 어떡할 뻔했냐. 다 뗀다고 큰일은 안 나요. 그냥 갑상선 약 평생 드시면 되는데 약에 부작용도 거의 없고 평생 먹는 거하고 평생 안 먹는 거의 차이는 좀 크죠. 근데 여태까지 의사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 애기들도 먹는 약인데 왜 그 약을 그렇게 싫어해? 그냥 평생 먹어. 이렇게 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거의 영향이 아직도 있는 거고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시대 자체가. 의학 자체도 기능 보존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사례들이 대학에서 이제 오는 거죠. 몇 개 가봤더니 여기는 전절제 한다 그러는데 여기는 반절제인데 또 로봇 하라 그러고 뭔가 의사별로 만났더니 교통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오셔서 원장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제가 이제 초음파로 임파선 상태만 보거든요. 반절제 되겠는데요. 반대편 지키고 가시죠. 근데 어떤 경우는 이거 전절제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러죠. 제가 전절제 해야 된다는 사람은 진짜 전절제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그거 말고는 답이 없다는 뜻이다. 이제 그렇게 답을 드리고 있어요. 뭐 대학병원과 저희 같은 전문병원의 부갑상선 보존율 차이가 있을 수 없죠, 사실은. 있다면 있는 데가 좀 잘못된 거죠. 근데 부갑상선 자체가 이제 하부 갑상선 동맥에서부터 나오는 그 줄기를 가지고 피를 받아 먹기 때문에 그 주변의 혈관이 원래 아주 발달이 잘 돼 있는 사람은 수술 갑상선을 다 떼도 부갑상선 기능 저하가 안 오지만 예를 들면은 경험이 많이 없는 의사가 그냥 이 굵은 혈관부터 막 자르고 들어가면 갑상선만 떼면 되니까 부갑상선 신경 안 쓰는 또 경험이 또 떨어지는 분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부갑상선이 이 부활이 안 돼요. 그래서 6개월 치료했는데도 부갑상선 수치가 안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갑상선이 완전히 죽은 거예요. 보존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영구적인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되는 건데 요즘은 내시경 카메라나 뭐 로봇 카메라나 굉장히 고해상도 또 카메라 모드에 부갑상선을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하게 하는 모드가 있기 때문에 보존에 대해서는 요즘 뭐 옛날과 다르죠. 옛날에는 절반 정도가 부갑상선 기능 저하를 이 째기만 하는 시대에는 그 돋보기 같은 루페 말고는 확대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기껏해야 한 3-4배 정도니까. 근데 요즘은 거의 들여다보고 혈관을 하나하나 다 보존하니까 보존율의 차이는 없어요. 보존율의 차이가 있다면 대학병원과 전문병원의 차이가 아니라 의사 경험적인 차이가